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정순호입니다. 이 방송은 유성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성구 을선거구 후보자 초청 선거방송토론회입니다. 본 방송토론회는 대전 MBC가 제작 중계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한 좌석 배치 순입니다.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김윤기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의당 김윤기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소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소연입니다. 네, 끝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과 사후 정책 검증 토론,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에 이어서 후보자 마무리 연설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은 사전에 고지해드리고 발언 순서는 윤번제 순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후보자 기조연설 순서를 갖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간입니다.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김윤기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유성주민 여러분, 기호 6번 정의당 김윤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의료진,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시작된 이 민생위기는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위기는 기득권 양당 체제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평등과 부실한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소득이 사라진 일용직, 알바, 프리랜서,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노동자가 600만 명입니다. 하루하루 공들여 쌓은 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가슴마저 무너져 내린 영세 자영업자가 500만입니다. 코로나 이후 달라져야 합니다. 정의로운 민생위기 극복 정의당에게 그리고 저 김윤기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다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소연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김소연입니다. 자녀 교육에 힘써온 전국의 부모님들과 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우리 아이들의 기운을 쏙 빠지게 했던 작년의 조국 사태 기억하십니까? 진보 세력이라 자칭하던 상위 클래스의 입시 부정 충격이 재채 가시기도 전 정부 초기 대응 실패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소식을 접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생계 걱정에 집단 우울증에 빠질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지자체들은 여전히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저 김소연은 이 모든 사태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젊지만 능력이 있음을 지난 2년간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을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짜 공정과 가짜 정의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성 주민들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성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상민입니다. 먼저 사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제게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유성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국회 법사위원장,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그리고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과학기술특위와 정보통신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선의 큰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큰 역할을 또 우리 유성 발전에 큰 힘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성구민 여러분, 기호 1번 이상민 저에게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의 중심에서 더 큰 일, 더 많은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출마의 말씀,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주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 물질 누출 관련 문제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지역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배수로와 연결된 인근 하천에 방사능 물질이 30년간이나 흘러든 것으로 밝혀져 연구원장의 사과문 발표와 보안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록 기준치에는 크게 미치지 않는 극소량이었다고는 하지만 해마다 방사능 물질 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폐쇄 또는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원자력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김소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원자력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탈대전은 심각한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이전은 우리나라의 먹거리, 지역의 먹거리의 와해 작업입니다. 우리 연구단지 전체를 무너뜨리고 지역을 무너뜨리는 국가적 자행위가 바로 탈원전이며 원자력연구원의 탈대전은 대전과 유성의 자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의 인구 유출과 세수 감소도 뻔한 데다가 이렇게 연구원 노조가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연구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밀실행정으로 추진된 연구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덕특구로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출연연들의 쪼개기로 과학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고 신구 연구개발 특구가 전국 곳곳에 지정되면서 대덕특구의 위상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의 이전은 생채기를 넘은 지역과 국가의 자해행위입니다. 안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하고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해 전문 관리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환경단체나 정당들은 원자력연구원에 문제 제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예비비라도 끌어다가 처리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 제기만 하고 없애자고만 하고 그러면서 또 비전문가인 시민감시단을 들여보내자고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감시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당초 원자력연구원이 입주하기 40년 전만 해도 그 원자력연구원의 주변에는 주거단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자력연구원도 발전을 해서 내부적으로 연구 부분이 확장되고 또 공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과의 갈등을 막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원자력연구원이 발전하기 위해서 확장해야 될 부분이 조화롭게 돼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전의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원자력연구원이 갖고 있는 위상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원자력연구원의 경주 이전 문제는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고 대전 지역사회에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대전시와 중앙정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주민의 안전은 최상위 무엇보다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 안전교부세의 신설과 또 그리고 지자체가 원자력 관련 시설에 직접적으로 항시 감시하고 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입법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김윤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유성 하천에 핵발전소가 있는 고리나 월성보다 더 많은 방사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미래통합당 후보님께서는 도대체 어느 동네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유성 주민들께서 속이 터집니다. 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이 주민들 모르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30년 동안 방사능 물질이 하천으로 아무도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서 시민안전감시기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제때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해주고 토론하면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원자력연구원 문제 이전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자력 연구자들도
우리 유성 시민들입니다.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연구의 방향을 바꿔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만들고 그리고 그 연구원들의 자부심도 높여왔습니다. 석기 시대가 도리 없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은 시대적 요구가 필요입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은 폐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탈핵 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은 재염, 해체, 의료 등을 중심으로 한 과제로 전환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저 김윤기가 원자력연구원의 새로운 방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소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검증 토론 순서입니다. 각 후보자가 공약과 소속 정당의 정책 그리고 지역 현안 등을 모두 발언하고 타 후보자들이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는 형식입니다. 모두 발언은 2분,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간입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부터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세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선 큰 정치인으로서 한국 정치개혁에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분권형 개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유성을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그리고 연구개발이 세계적 중심축으로 성장 발전시켜서 명실공히 과학기술 세계적 과학기술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안산동, 다음에 신동, 둔곡지구, 금고동과 대동, 탐립동, 문지동에 이르는 5개 권역에 있어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다음에 로봇, 빅데이터, 센서, 양자, 바이오 등에 이르는 첨단 분야의 산업과 또 연구, 그리고 연구개발, 그리고 교육, 인재 육성의 선순환 클러스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바이러스 연구소를 신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특구의 개발 규제 제로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와 또 자율주행 교통망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유성구의 생활 환경으로 노은 2동, 3동, 자운대, 구죽동, 관평동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축하고 전민동, 신성동, 구죽동, 관평동에 트램 지선을 연결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촌동에서 문지동, 전민동, 또 구죽동, 관평동에 이르는 천변무지를 활용해서 갑천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민 후보의 모두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민 후보의 모두 발언에 대해서 상대 후보자들과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기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후보님 지난 20대 총선 매니페스토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 자체 이 결과를 보니까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부활, 수련연 정규직 완료, 도시철도 지선을 구죽에서 관편동으로 연결 이걸 다 완료했다고 평가하셨더라고요. 이 완료한 거 맞습니까?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평가할 수 있는데요. 부총리급 과기정통부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한 거는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본부를 밑바탕으로 해서 과기부총리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이고 혁신본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속말 처리장의 경우도 그동안 표류를 거듭하다가 확정이 되고 또 이것이 대전시에 확약된 그런 계획으로 확정 공표돼서 이에 대해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트램 지선도 작년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표류를 했던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트램의 예타 면제로 속도를 붙게 됨에 따라서 이것이 확정되면 지선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대전시의 실무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일부 최종적으로 완결되지 않았던 부분은 그 지적에 인정을 합니다. 네,
김영기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지키지 못한 약속들을 지켰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데요. 이상민 후보님, 이게 대전참여자치연대가 발표한 국회의원 활동 평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에서 꼴등을 하셨더라고요.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수, 그다음에 지역 공약 이행 이렇게 꼴등을 하셨던데, 우리 옆 동네 박근혜 호위무사라고 했던 분보다도 이게 좋지 않은 성적입니다. 우리 유성 국민들에게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그 꼴찌라는 말은 좀 과한 말씀이시고요. 아마 이제 본회의 출석률도 아마 200 순위로 따지면 한 250의 순위 되는 것 같은데, 출석률은 한 85, 7, 8%입니다. 거의 대부분 했고, 사실 대덕 연구단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 국내외 여러 컨퍼런스가 있었고 그를 참여한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후보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더 예, 답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뭐였죠? 법안 발의수, 예, 지역 공약 이행. 법안 발의 건수도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꼴찌다라고 평가받지 않을 정도로 그 법안을 발의를 했고, 정책 그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아마 국회의원 중에는 수위를 다툴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얼만큼 잘했느냐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유권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아주 평가를 공정하게 받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네, 다음은 김소연 후보가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상민 후보님, 그 과학계에 그동안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요. 결정적으로 공약으로 하셨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환원 법안 발의하셨고, 그리고 정년환원 촉구 결의안도 대표 발의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PBS 제도 개선키로 했는데 이번에 또 공약으로 내놓으셨죠. 언제까지 이걸 계속 공약으로만 내세우실 것인지, 언제 도대체 지키실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정년환원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정부 출연연구소의 수건 과제인데, 이게 IMF 때 감축되었던 정년이 환원이 잘 안 되고 계속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협조하에 기재부가 완강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우수 연구원 제도, 선준 제도라는 걸, 물론 이제 정년 환원이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그 우수 연구원 중에 일부를 선발해서 정년을 좀 어느 정도 보장받는 제도를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피해제가 또 도입됨에 따라서 임금은 또 이중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PBS 제도도 그 정부 출연연구소의 기본 출연금 확보 문제와 결부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로 사실은 PBS 제도가 폐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연연구소가 명실공히 그 역할을 하려면 정부로부터의 그 기본 출연금은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50% 이상은 정부 출연금으로 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도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 같이 함께 노력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한층 가열차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소연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선의 큰 정치인께서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하신다니 좀 유감입니다. 16년이면 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교육과정 전체를 이수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상민 후보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한 아이가 사회화되는 길고 긴 기간 동안 이렇게 깨알같이 시구의원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이외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나는 게 있다면 특별히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제가 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법이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 김선 후보께서도 아시겠지만 위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척기간의 도가로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국민들이 26만 가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있었고요. 전국에 약 5천억 원 정도의 피해액인데, 이거를 특별법을 통해서 4년을 통해서 또 대통령 거부권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내는 이제 통과시켜서 26만 가구에 5천억 정도의 피해가 손실이 구제를 받았고, 또 하나는 과학벨트가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그
그 당시 실세라고 하는 이상득 의원이 포항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엄청 권력의 힘을 동원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지역사회를 물러내서 저도 앞장서서 과학벨트가 우리 신동 중국지구의 거점지구가 유치되도록 하는 점은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상민 후보의 모두 발언에 대한 정책 검증 순서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김윤기 후보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2분간입니다. 예, 코로나로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위태롭습니다. 지금 당장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2주간 유성지역 자영업자 200명을 만나서 민생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매출은 작년에 비해 80에서 90%까지 떨어졌다는 분들이 많았고요. 엊그제 신성동에서 만난 분은 폐업을 막기 위해 대출을 좀 받아보겠다고 은행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대출은 받지 못했고 그 폐업 신고를 하자마자 원래 있던 대출을 상환하라는 연락이 와서 분통이 터진다며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폐업 정리하러 가야 된다면서 일어나는데 정말 아무 말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줘야 합니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자영업자에게 줄 서지 않아도 되는 긴급대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긴급 생계지원, 취약계층에게는 긴급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유성 시민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대덕특구의 위상과 자부심을 회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동과 노은 3지구는 무료 순환버스를 통해 지하철역과 연결하겠습니다. 구죽 관평 전민동에는 10분 내 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버스 중심 대중교통 도시로의 전환을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노은이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혁신미래학교로 전환하고 퇴근할 때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하겠습니다. 구죽 관평에 부교성 보건소를 건설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김윤기 후보의 모두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김소연 후보가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네, 후보님 원자력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원자력 단가, 우리 에너지 발전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압도적으로 원자력 단가가 낮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유발이나 CO2 발생 이런 부분들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에너지 수급 대책 이야기 좀 해줘 보시죠. 예, 이게 지금 에너지 단가가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에 대한 이 단가에 대해서 특혜들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을 수입할 때 들어오는 관세라든가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이 감면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다 쓰고 나면 폐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6,700억 원쯤 소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최근에 미국에서 2기를 폐쇄하는 데 들었던 비용이 5조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준위 핵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단 한 군데 핀란드에만 있는데 이 영구 처분 시설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만 년 정도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학자들까지 참여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용을 단순히 지금 나오는 단가로 계산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세계 1위인데 재생에너지 기술이 세계 1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2018년에 이미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25% 이상의 에너지 점유를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 2030년까지 80%에 가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들이는 비용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김소연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 폐쇄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기술력이 발전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당장 원자력 연구소를 폐쇄 또는 이전해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김윤기 후보님께서는 원자력 연구소하고
원자력 발전소하고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우리 대전에는 어떤 게 있는지는 아십니까? 네, 이런 부분들 한번 대답을 해줘 보시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안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원자력 연구원을 해체하라고 한 적도 없고 이전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SNS에서 찾아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원자력 연구원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원자력 연구원이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많지는 않지만 사고가 한 번 나면 대전 전체가 초토화될 만큼의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후쿠시마 같은 곳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자연재해에 의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자력 연구원의 기술력 이런 걸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민들의 안전에 굉장히 중대한 이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체르노빌에서도 그 30년 전에 석관으로 덮어놨다가 지금은 인류가 만든 제일 크다는 철관으로 다시 덮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이 피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하는 것은 원자력 연구원이 탈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원자력 연구원이 믿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얼마든지 원자력 연구원이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김소연 후보의 질문에 대한 김윤기 후보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민 후보가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윤기 후보님, 예, 그동안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 정보통신에 대한 연구 개발 R&D가 국정에 사실은 R&D의 그 아젠다의 중심에 놓이기보다는 말하면 장식구로 전락하거나 또 뒷전에 밀리거나 그래서 그 정부 내에서의 그 정치적 리더십도 우위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참여정부 때 네. 과기부 총리의 네, 답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다 하시려고 하셨는지 마저 말씀하시죠. 제 발언 시간에. 네, 발언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그 부총리제, 과기부총리제가 참여정부 때 있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이후 이제 폐지돼서 같은 부처의 하나로 전락돼 있기 때문에 리더십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과기부총리의 과기정통부의 부총리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과기부총리제는 아까 도입됐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공약에는 다시 과기부총리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필요한데 이게 왜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었는지 지난 16년간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사선의 힘으로 국정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도 이 일이 왜 잘 안 된 것인지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먼저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그 대덕특구가 위상과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기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이고 대덕특구 내로 과기부와 연구회를 이전하는 등 이래서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대덕도 빠지고 특구는 보통구가 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후보 보충 네. 질문해 주십시오. 과기부총리가 도입이 안 된 거에 대한 책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쉽게 되지를 않는 과제인데 참여정부 때 도입했던 과기부총리의 부총리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예, 이제 예를 들면 시장 선거 때면 과학기술 부시장제를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근데 핵심적인 문제는 그런 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서 대덕은 빠져나가고 그리고 연구원들은 생명연구원, 기계연구원, 원자력연구원 그리고 여러 연구원들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다 이상민 의원님이 재임하고 있던 시절들이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하고 이제 과기부총리가 도입된다 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덕특구를
혁신하고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줄여서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앞서도 계속 나왔지만 뭐 정년환원, 그다음 PBS 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연구회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이게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부터 잘 다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과기부총리가 신설되어야지 의미 있게 위아래가 의미 있게 작동해서 대덕특구가 이렇게 위상을 회복하고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 김용기 후보의 모두 발언에 대한 타 후보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모두 발언 끝 순서로 미래통합당 김소연 후보 차례입니다. 김소연 후보 2분간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네, 김소연 후보입니다.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권역별 명품 어린이 놀이터 개선이나 자운대 교통여건 개선 및 교육 문화 기회 확대, 신성, 관평, 문지 일대 공영주차장 확보와 현대화 사업, 특허법원 1심 및 항고심 전속관할 이전 추진, 유성 특허법조타운 조성,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설립, e스포츠 게임 축제 유치, 노인교육원 설치 등은 사실상 지역경제를 배경으로 한 공약입니다. 권역별 명품 어린이 놀이터는 제2종 주택지역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차량 통행과 근접해 위험한 점을 착안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시설, 예를 들어 바닥분수 같은 놀이시설을 갖추고 주변을 촘촘한 안전 펜스로 둘러 아이들이 주변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서구 관저동의 마치광장이라는 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아직 정돈되진 않았지만 주변 상권과 어우러져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권의 소비도 늘어납니다. 필요하다면 각종 어린이용 공연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도 경제정책의 일환입니다. 공실률을 낮추고 청소년들에게 전인 교육이 되도록 활동 공간을 마련해주자는 것입니다. 대전시는 특정 조직의 예산을 쏟아붓느라 이런 것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국비 확보라도 해서 해주려는 생각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당론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허 법조타운도 이와 걸맞는 공약입니다. 지식재산의 요충지인 대덕특구에 변리사들과 기술거래사들과 연구개발자들이 한데 모여 있을 수 있도록 특허법원 1심 및 항고심 전속관할 이전 추진도 제가 밀어붙일 것입니다. 또한 멀리 내다보는 과학정책 수립을 위해 과학계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김소연 후보의 모두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민 후보가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소연 후보님. 네. 그 특허법원 법조타운 조성하신다는 그 네. 공약은 저도 적극 공감하고 네. 아주 적절한 그 공약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법사위원장 때 사실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법사위원장 때 좀 무리를 해서라도 법안 통과됐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특허법조타운 이런 것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구체적 방안은 법원 조직법이나 여러 그 법률 개정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특허법원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그 가처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는 예측되는 어떤 재산상 손실이 상당히 큰데 가처분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특허 사건, 특허 분쟁에 대해서 지금 고등법원 관할 있는 전국 5개의 지방법원에 1심 관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 특허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사건들이 대전으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정리가 된다거나 가처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대전이 특허 지식재산권 관련 도시라는 어떤 상징성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동에는 법조타운뿐만이 아니라 민형사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허 관련 변리사들, 특허 법인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 특허 법조타운을 유성 법조타운을 만들어서 기술력이 집약돼 있고 각종 개발자들이 전부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유성 특허 법조타운을
정당과 함께 열심히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네. 네, 이상민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특허 법조타오는 네. 그 김소연 후보의 구상과 같이 잘 되었으면 하는 저도 소망이 있고요. 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원장 때 무리를 내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켰고 그 이후에 잘 이렇게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곁들여서 이제 사용 후 핵 연료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처리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그 방사능 폐기물 관련해서는 먼저 뒤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사능 폐기물 관련해서는 이제 간포 쪽으로 뭐 이전을 하면서 각종 시설이 이전하면서 그쪽 지역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실험용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본 후보가 김윤기 후보에게 질문했던 요지는 원자력 발전소와 그리고 연구소의 차이를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방사능 폐기물은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중에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문제로 안전시설이나 전문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시설을 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안전시설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마음 안심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허법원 관련해서 그 대전에 그 검찰청에 있는 대전지검에 있는 특허 관련 분쟁 형사사건 담당 수사부 범죄 전담 수사부와 연동해서 기왕이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도 대전 지법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도 특허 분쟁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윤기 후보가 김소연 후보의 모두 발언에 대해서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소연 후보님 여가부 폐지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아동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텔레그램 멤버방 사건 때문에 이제 디지털 사이버 성폭력이나 그 미성년자 성착취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 지원을 담당해야 할 부처를 폐지하는 게 맞는지 또 이게 정부 부처를 폐지한다는 공약이 미래통합당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가부가 그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뭐 그런 사건을 해결하는 부처라는 것이 본 후보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요.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살펴보면 면면을 살펴보면 법무부 금방 김 후보께서 말씀하신 범죄의 피해 구조와 지원에 관한 법무부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고 징계 양정하는 사법부가 하는 일들 그리고 또한 교육부에서 담당해야 할 성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여성의 근로인권을 존중하게 되는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들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일들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상 성별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도 전혀 없는 여성가족부라는 것을 왜 만드는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청년 남성 여성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로 강자와 약자 구도로 이분법적인 상황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각종 전문부서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특히 돌봄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당에서 그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 재난 관련해서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눠서 복지부에서 전담하면 될 일입니다. 네, 김윤기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여성가족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여성부나 성평등부가 세계 83개국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성범죄가 잘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란의 다크웹 그리고 텔레그램 엠번방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황교안 대표가 호기심에 입장한 사람은 판단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미성년 성착취 등으로 굉장히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마치 보이스피싱과 같이 확산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법조인들도
열심히 지켜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 쪽 전문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관련된 범죄들이나 여성 약자에 관한 성범죄는 당연히 지금까지와 같이 성폭력 특별법, 아청법 등에서 해온 바와 같이 강화해서 강하게 처벌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여성가족부하고 어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지 본 후보는 전혀 모르겠고요. 이번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성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어떤 남성 여성으로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할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황교안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모든 범죄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당연히 구체적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건 당연한 발언이고요. 이것을 예를 들면 한올리학 사태가 한 번 있다고 해서 모든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만들고 모든 강자, 약자,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본 후보는 상당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소연 후보의 모두 발언에 대한 정책 검증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첫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사회자의 주문이 많은 그런 주도권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5분간 토론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와 토론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가급적 상대 두 후보와 모두 활발하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만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의당 김윤기 후보부터 토론을 주도해 주십시오. 예, 금방 김소연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강간 피해자가 여성이 5,293명이고요. 남성이 39명입니다. 그리고 금방 그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텔레그램 N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상당한 가상화폐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다. 그냥 스쳐가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 명백한 물타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민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민생 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에 비해 이제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예산 규모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을 1.5%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중소상공인 보증서 받는데 2.8%가 지불되는 어이없는 일들도 있었고요. 재난지원금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늦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엄중하고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전방위적으로 막중하기 때문에 사실 이에 대한 구제책은 신속하고 또 획기적인 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좀 큰 폭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실제 이루어지는 실무 현장에서는 지금 김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보증서라든가 절차 문제라든가 뭐 등등의로 지척거리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서 매우 답답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은 빨리 현장의 부분을 수렴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그런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의지를 가지면 못할 일이 없고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런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갖고 있었던 돈이 다 이 중소상공인 대출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소연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그 기업 지원 100조 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런 단서가 붙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을 받은 기업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건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 김 후보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네. 예. 두 후보님께서 코로나 관련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통합당은 최초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안 된다 하다가 이 선거 때가 되니까 말 바꾸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고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독일, 미국, 일본 등이 GDP의 10% 이상을 헬리콥터 머니로 지금 뭐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인지하고 정책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김소연 후보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민 후보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선과 관련해서 아까 완료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예탈을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 헛공약이 될 텐데 저는 신성동과 노원 3지구에 무료 순환버스를 설치하고 어디에서나 이제 10분 안에 버스를 탈 수 있는 체계, 그래서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트램 지선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시고 김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유성 지역의 교통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성 지역에는 교통 약자들에게 취약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김 후보님 말씀처럼 이제 버스 중심으로 일부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램과 관련해서는 사실 길게 할 말이 많습니다. 이 트램 예타 과정은 이전에 염홍철 시장이나 박성유 시장께서 전부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발한 자기부상 열차나 고가철 위주로 해서 예타 통과가 돼서 이미 10조 원이 넘는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권 시장 때 급격히 노선을 변경했고 트램으로 되면서 중간에 계속적으로 늦춰지고 딜레이되고 노선이 각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본 후보는 가능한 한 많은 대전 시민이 혜택을 보고 특히 유성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트램 노선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트램이든 고가철이든 대규모 토목공사는 지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고 미세먼지와 열섬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자동차를 줄이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버스 중심 대중교통이 필요합니다. 네, 정의당 김윤기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김소연 후보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이상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후보가 좀 찾아봤는데요,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상민 후보께서 16년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동안 출연연 분원이 생기거나 연구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연구기관 이전된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아마 시청자분들은 보시기 어려울 텐데요. 간단히 좀 요약을 해드리면 총 고용 인력이 1,238명 그리고 그중에 정규직은 1,100명이 외부로 이전되거나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기준 예산으로 돈으로 따지면 4,641억 원이 말하자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돈이 외부로 나갔습니다. 이 중 건설 사업비를 빼더라도 연간 3,291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분원들을 빼앗길 때 이상민 후보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역 기업들에게 의무 고용 짐만 지우려고 하신 건 아닌지 유능한 청년들이 일할 곳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이 사태를 인지는 하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우리 과학기술 출연연구소들이 있고 여기에는 보편성, 일반성보다는 수월성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된다는 그 원칙은 견제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출연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는 확장된 필요성이 있고 단지 대전의 유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부득이한 사유도 있고 또 한편 발전적 측면으로 볼 때는 국내의 다른 지역이나 또는 해외의 다른 지역의 분원을 설치를 통해서 확장을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 굳건히 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성과 분석은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그러나 필요한 것들은 더욱더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분원 설치 문제에 대한 성과 분석은
그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그대로 한번 계량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 네.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은규 후보님은 평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것은 같게, 혹시 다른 것도 같게 해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성을 존중해야죠. 평등과 다양성 좀 상충되는 개념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예. 이제 어느 분야의 평등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 우리 시민들이 이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국가가 기본적인 이제 생활의 조건을 보장해 준다든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평등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럼 다른 것도 갖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죠? 뭘 다른 걸 갖게 해달라는 기초 거죠? 예. 능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것도 갖게 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시죠? 자, 토목공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원자력연구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전하려면 수조 원의 어떤 기회비용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안전 문제도 언급하셨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자력연구원과 발전소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구원이 만약에 뭔가 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안전 문제로 다른 곳에 좀 가야 된다거나 혹시 이런 입장이 있으시다면 기본적으로 이전에 그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그와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과 환경단체 활동도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위험해도 되는 거냐? 이건 님비 현상을 조장하는 거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이걸 몇 번째 얘기하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못 알아들으시니까. 예. 아까 왜 못 연구소와 알아듣습니까? 발전소는 알고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너무 아까 당연한 대답을 이야기를, 안 하셨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하다 시간이 없었던 답변을 거죠. 좀 한번 해보시죠. 네.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네. 문제는 실험용 하나로 원자로 또한 지난 500일간 가동된 게 며칠입니까? 계속 스톱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험용 원자로라고 하지만 실제로 핵발전소가 있는 곳보다 더 많은 방사성이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시단이 가서 살펴보면 위험성이 신뢰를 떨어지니까 높이자는 겁니다. 신뢰를 높이자는 것입니까? 그럼요. 예, 네, 걱정하고 이상입니다. 있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네. 제대로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소연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또 거슬릴 수도 없는 새로운 그 문명의 물결입니다. 그래서 이를 단순히 터부시하거나 또는 피하거나 할 일은 아니고 이 물결에 올라타고 이 물결을 리드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50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에가 집적되어 있고 바로 연구소와 연구자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고 또 성과도 집적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대전 유성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최적지로 저는 최적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나갈 수 있는 초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또는 여러 가지 융합 현상들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뒷받침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내놓은 그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유성의 그 안산 국방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신동 둥곡지구 과학빌트 그리고 금고동 대동 그 하수동말 처리장이 이전 예정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탐립동과 문지동 그 이론에 그 첨단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블록체인이나 또 보안, 양자, 센서, 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 대한 집적 융합 단지로서 국가적 차원의 그러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기 후보께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길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이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하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전환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제 그 피해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환의 과정에 필요한 조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건들과 이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들 그리고 꼭 필요한 요인들을
잘 타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있지만 실제로 과학기술 당사자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관계된 여러 기관들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업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시간들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사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확진자 한 명 안 나오는 이렇게 큰 연구 단지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후보님께서 바이러스 연구소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제 화학연구원, 생명연구원, 그다음 한약연구원에서 이 융합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있던 기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력과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주도하는 토론인데 지금 저는 이제 기대를 김윤기 후보한테는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물결로 다가옴에 따라서 사실 충돌하는 기존의 가치나 이해관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타다의 건의 경우에 봤어도 신산업과 기존 산업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 상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키고 이를 좀 조정해내느냐 이 문제에 대한 좀 말씀을 해야 하는 의견이 있을 거로 기대를 했는데 아쉽습니다. 저는 우선 초융합 4차 산업혁명의 그러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초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부분이 협업을 해야 되고 협업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과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출연연구소들이 50년 동안 집적되어 있는 이곳이기도 하고 여기에 과제이기도 한 이 칸막이를 넘어서 개방과 공유 그리고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노동자, 현장의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아나가느냐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개입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연구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그리고 대전시의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부터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회자 공통질문 하나와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자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과학벨트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유성구 신동둔곡지구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이온 가속기 등 첨단 과학 인프라가 구축되면 차세대, 의료, 원자력, 생명공학 산업 분야 전반에 활용될 수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과학벨트 활성화에 대한 청사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김소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김소연 후보입니다. 주 52시간제 등 각종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청사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라는 책을 봤습니까? 과학자들이 그때 이루어놓은 과업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4마리 용이 됐고 한강의 기적을 읽었습니다. 특히 중이온 가속기를 빨리 설치해서 연구토록 해야 하고 암치료 기술로 빠른 상용화가 가능한 의료 기능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8년 과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대전시는 원자력 의학원 설립을 바이오 융합연구원으로 변경했고 그 이유가 바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매년 예산이 이명박 정권 때 실시했던 것과 달리 제대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낼 것이고 과학계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즉시 전달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안일한 추진과 과학계 괴롭힘을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부의 규제 혁신안으로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특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둘의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절차 자체가 규제 덩어리입니다. 이런 규제를 완화하고
나아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정을 해서 산학연 연구 그리고 상업화를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과학벨트는 당초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의 취약한 부분인 기초과학, 기초연구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서 세계적 과학기술, 기초과학의 중심축을 이루겠다라는 포부로 시작된 것이고, 그 취지대로 기초과학 연구의 부분에 집중 투자를 통해서 이것이 단지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굳건히 하고 글로벌 그 선도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노력을 더 한층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기존 출연연구소들과 그 협업 그리고 개방과 공유를 잘할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과학벨트와 또 기존의 출연연구소 사이에는 다소 이질감이 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와 함께 중소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과학벨트를 활용하고 또 그들이 사업을 부응하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조 4천억짜리의 중이온 가속기는 특히 신소재와 바이오에 특화된 매우 그 훌륭한 연구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를 기재로 한 그런 산업 부분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이나 또는 벤처기업들이 진흥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정의당 김윤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자부심과 위상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핵심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능을 다시 세우는 것인데요. 왜 바이러스 연구소를 새로 설립합니까? 화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등 이미 바이러스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산과 인력을 대폭 지원하면 됩니다. 그린 뉴딜을 추진해야 합니다. 애트리 그리고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녹색혁신연구단지로 부상시켜야 합니다. 20년 동안 표를 모으기 위해서 정년환원을 미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마련해서 우수인력의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관료의 간섭을 막아내고 PBS 제도 이렇게 연구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중이온 가속기를 세계적 연구시설로 잘 건설해야 되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부와 과학기술연구회를 이전하고 정부, 연구회, 출연연, 벤처기업을 유기체로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지원했을 때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학벨트 활성화에 대한 새 후보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방법은 앞서 우리가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5분간 토론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주도하시되 다만 특정 후보가 아닌 다른 두 분 후보와 동시에 1분 이내로 활발하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비방이나 흑색 선전은 자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예, 제가 바이러스 그 연구소를 신설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봤듯이 감염병에 대한 것은 그 어느 지역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적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화학연구소나 또는 생명공학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또 융합연구단도 구성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단일 연구소의 연구의 대응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성찰에서 바이러스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이것이 기존의 다른 선진국의 유망한 연구소들과 네트워크를 굳건히 해서 인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소연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 초융합이 그 특징적인 그러한 현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50년 동안 구축되어 있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자분들과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고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이곳에서
4차 산업혁명이 발흥되도록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우리 하기 나름인데요. 이를 4차 산업혁명의 발흥지로서 또 전진기지로서 잘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제가 이 두 번째 주제 말씀드릴 때도 의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연구소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게 해줘야 합니다. 정부 출연료뿐만이 아니라 민간 연구소들 그리고 벤처기업들은 지금 전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도둑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제 때문에 사용자가 처벌을 받고 기관장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말고 집에 가야 한다거나 사용자들은 인원 감축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그냥 사용자가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민간 기업들 그리고 연구소들의 연구원들이 전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고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적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예전 우리 과학의 도시 위상을 살려야 하겠죠. 그런데 그 전에 너무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 규제를 지금 전국 지자체 지금 후보들이 지방 그 지역구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산학형 클러스터를 만든다, 융합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 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부 규제와 법률에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연구소의 연구자들에게 주 52시간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좀 작은 규제이기도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해서 여성할당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연구소들의 어떤 연구 능력을 이렇게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각 분야마다 생명연이든 화학연이든 기계연이든 여러 가지 원자력 연구소든 국방과학연구소든 각 분야마다 전공자들은 남녀가 비율이 5대5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기계적으로 일을 맞추라고 합니다. 5대5까지는 아니어도 일정 할당제를 도입을 해서 정말 유수의 인력을 세계에서 각 지역에서 모셔오고 싶어도 이 할당제에 막혀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남녀 구분하지 말고 각 분야에 연구 능력이 있는 자들을 모시고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기 위해서 첫 번째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트램 지선을 연결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김용기 후보께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트램이 오르냐 다른 방식이 오르냐는 오래된 묵어있는 숙제입니다. 이미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으로 트램 방식을 결정을 짓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받고 이제 속도를 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그동안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민, 신성 그리고 구죽간평 지역에 그 이왕에 트램이 놓여진다면 그 지선을 연결시켜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점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요. 지금 김세현 후보께 아까 52시간 부분은 네. 바로 그런 획일적인 적용 때문에 문제가 있고 부작용이 있어서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선택 근로자라든가 탄력 근로자라든가 이런 등등을 적용을 해서 그 연구소마다의 특성에 맞는 노사 협의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김윤기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예, 김소연 후보님 여성할당제 얘기하셨는데요. 네.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대덕특구 출연료만 해도 여성할당제 때문에 자격이 부족하거나 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채용하였다 이런 발언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이 연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여성 연구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남녀를 나누지 마세요, 김 후보님. 네. 여성 신규 채용 비율이 30%입니다. 네. 예. 그 중에서 승진하는 비율이 17.4%입니다. 그리고 김 후보님. 좀 들으세요. 예, 네. 제가 주도하는 발언입니다. 예, 연구 책임자 중에 여성 비율은 10%입니다. 여성들이 능력이 없어서 30%가 입사했는데 관리자나 연구과제 책임자까지 올라가는데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성 능력 많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님 그렇다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에 대해서 사과하시겠습니까? 그걸 왜 사과합니까? 사과할 이유가 없죠. 현상입니다. 이거는 결과이고 현상입니다. 사회 현상을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5대5로 맞춰야 합니까? 제가 5대5로 네. 맞춰야 된다는 말씀 한 번도 드린 적이 그런 없습니다. 취지로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본 후보가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 여성 연구자들이 전공자가 부족한 영역에서조차 할당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전공이 아닌 사람을 불러 모셔야 된다거나 하는 애로사항을 예, 저는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구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게 그렇게 어떻게 해서 네. 특정하게 그게 누구인지 어느 기관에서 벌어졌는지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연구자 네. 전체에 대한 모독일 수밖에 없고요. 양성평등 고용 목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정성이 7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게 지방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100여 명씩 똑같이 추가 채용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이상민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비난했던 위성정당 만드셨어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도 빌려주고 정책도 빌려주고 보조금도 나눠주고 덕분에 그런 시간에 정의당은 공보물에 기호조차 이렇게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끄럽긴 하신지 모르겠네요. 매우 유감입니다. 다만 정의당도 지금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정을 헤아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 민주당이 그래서 미래통합당 또는 미래통합당이 내세운 미래한국당이 비례의석을 소위 다 석권하는 걸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그 정의당과 함께 그 연합의 그런 비례대표 정당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하자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에서는 사실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해득실을 따져서 아마 그 지금은 소외됐다고 생각하시겠죠.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원칙과 정도를 최선이 걸어야 합니다. 차선이라도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치 불신이 심각해지고요. 미래통합당이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똑같이 도둑질을 한 것이 합리화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미래통합당은 쿠데타는 찬양하고 탄핵은 부정하는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세력인데 이런 세력이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하고 그게 사정상 그렇게 됐다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저는 비겁한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의석수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민주주의와 그리고 저희가 주장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그게 외롭다 안 외롭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이 그 비례의석을 석권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동을 걸어야 되는 점은 정의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믿으셔야죠. 그럼 그거에 대한 보관은 뭐가 있습니까? 국민을 믿으셔야죠.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고 계시면 저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국민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2018년 10월 27일에 저희가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고 거리에 나갔을 때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당식 하야투쟁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이 내려가면 국가가 더 혼란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황이 국가가 더 혼란해진 상황입니까? 개혁은 국민을 믿고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만 의사봉 두드리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 제대로 지켜가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네. 정의당 김연기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미래통합당 김소연 후보가 주도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네, 김소연 후보입니다. 정의당 김윤기 후보께 질문을 좀 여러 가지 드릴 건데요. 기억을 좀 잘해 주세요. 예. 김윤기 후보는 노동인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일단 월급을 좀 받아보셨는지 그리고 뭐 사장님들이 그 부가세 내는 것 이렇게 좀 고용으로 인하여 지금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윤기 후보께서는 여성을 전체를 약자라고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약자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시는데요. 얼마 전 심상정 대표께서 뭐 이렇게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이런 용어 쓰신 적 있죠? 예. 네, 이에 대해서 김 후보도 정의당의 대전 시당위원장이었던 자로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그리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또 한울약 잔반급식 사태 기억하시죠? 예, 예. 정의당은 그리고 김윤기 후보는 약자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후보가 보기에는 약자라고 불리는 장애인들을 모셔다 평생교육시설을 한다고 하고, 아까 우리 이상민 후보께 뭐 변명하지 말라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변명으로 일관하고 계시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정의당 김윤기 위원장 사과, 약시설 비리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고 물러나셨죠, 자리에. 그런데 지금 잔반급식 사태에 대해서 이런 어떤 내로남불 형태를 해놓고서는 약자를 대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후보가 보기에는 오로지 정의당의 정의라는 것은 피해자나 약자를 앞에 내세우고 본인들의 정치 명분을 위해서 잠시 이용하는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의당과 함께하는, 특히 김윤기 후보와 함께 활동을 했던 환경단체들에서는 화석연료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환경 문제를 제기하면서 태양광, 그런데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있잖아요. 그 원자력 연구소에서 일어나지 않은 어떤 폭발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거론을 하시는데 그 ESS 그 저장 장치 있잖아요. 폭발 사고가 계속 일어났었죠. 이에 대해서는 얼마나 위험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코로나 전국으로 우리 국민이 소중한 목숨이 180명이 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얼마나 위험성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이전 광우병 사태 선동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 비용 지불해야 했던 사회적 갈등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이 질문을 하셔서. 네, 한꺼번에 질문 드렸습니다. 예. 네. 앞서 말씀하신 저희 심상정 대표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함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잔반급식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해당 학교와도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걸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계약이 돼 있는 게 문제였죠? 그리고 네. 말씀을 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그리고 받았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관여하고 있었던 단체이고 그래서 그 단체에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지만 그것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지금은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직접 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관여했던 단체에서 기본이 벌어진 짧게 일에 얘기해 대해서 주시고요. 직접 한 일이 아닌데 운영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었어요? 운영위원장은 그럼 바지 사장이라는 것인가요? 그렇죠. 바지 사장이에요? 집행을 하지 않는,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그다음 환경단체 절제하지 이야기 좀 않는다는 해주시죠. 얘기도 드리고요. 네. 예. 화석연료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거는 UN IPCC 보고서에서도 우리 기후위기가 극에 달해 있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는 제로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EU에서 그린딜이라고 해서 태양광 사고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제 네. 저장장치 국경세를 사고. 도입하게 네. 되는데 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그럼 어쨌든 태양광 산업적인 문제도 저장장치 폭발 사고를 생기는 감수하고서라도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니죠. 그 사고를 부분을 줄여가고 대답해 주세요.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왜 물어보십니까? 이상입니다. 네. 예. 네, 미래통합당 김소연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후보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토론회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후보자들께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은 마무리 연설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6번 정의당 김윤기 후보부터 마무리 연설해 주십시오. 오늘 토론 잘 보고 들으셨습니까? 누가 제대로 일할 사람입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좀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두 후보님께 이제 추가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거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부여하는 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제안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변화는 21대 국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국회개혁, 민생개혁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처음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정의당은 박근혜 탄핵을 주장하며 거리에 나서고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우리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정의당은 과감히 전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대책들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1대 국회에 꼭 필요한 것이 정의당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에 앞장서 오신 유성구민 여러분, 이번에는 정의당 김윤기로 바꿔주십시오. 일 잘하는 국회의원, 개혁에 앞장서는 국회의원,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꾸는 국회의원으로 유성구민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소연 후보 마무리 연설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초기 대응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정부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7번이나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메르스 이후 마련했던 긴급 사용 승인 제도가 아니었다면 코로나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과학과 전문가를 무시한 대가로 우리는 1만 명이 넘는 확진자에 사망자 수가 200명을 달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도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고 치러야 할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이 모든 실정은 바로 정부의 무식함과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영화 한 편으로 시작된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오늘자 신문에서는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산업은 무너지고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는 태양광 시장의 수혜는 중국 업체들이 누리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번 총선은 지성과 반지성의 싸움입니다. 감성일랑 잠시 접어두시고 누가 진정 우리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지 오늘 보신 토론을 통해 엄중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저력 있는 우리 대전 유성 시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큰 정치를 위해 유성 구민이 더 이상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유성 구민을 위한 사람이 뽑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면 권력이 굴하지 않았던 저 김소연이 혁신의 선봉에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 마무리 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성구민 여러분, 거듭 다짐합니다. 저는 우리 유성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서 우선 큰 정치인으로서 국정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큰 역할을, 그리고 우리 유성 발전을 위하여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우리 유성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그리고 연구개발의 세계적 중심축으로 성장 발전시켜서 명실공히 세계적 과학기술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연구소 반드시 신설 추진해서 세계적 연구소로 성장 육성하겠습니다. 과기부주 장관의 부총리제, 그리고 청년 환원,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폐지, 연금 확충 등 이러한 공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유성 국민들께서 모든 생활 조건에 있어서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램 지선을 반드시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각 지역마다 신설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갑천 프로젝트, 재창조 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성구민 여러분, 기호 1번 이상민 저에게 전폭적으로 소원을 보내주십시오. 저 이상민 꼭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유성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성구 선거구 방송 토론회를 지켜보셨습니다. 오는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모두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후보자 방송 연설회가 계속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